습관, 성공 예감. 자, KBS 1라디오 성공예감 2부 시작합니다. 오늘 임시 진행 맡은 Y스트릿 이대호 편집장이고요. 1부에서 다 전해드리지 못한 댓글들이 있는데 아까 8189님이 누가 진행을 하든 저의 하루의 시작은 성공예감입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곽정은님이 질문에 답해 주시는 애프터 서비스도 계속 하시는 건가요? 궁금했던 거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했는데요. 당연히 합니다. 예, 잠시 후에 애프터 서비스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런 실시간 의견, 질문 계속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9730, 요게 97.3MHz 그 뜻이죠. 그래서 9730 외워두시면 주파수도 외울 수 있고 문자 보내시는 그 번호도 알 수 있고 샵 9730으로 계속 보내주십시오. 계속해서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고 있고요. 한 달에 한 분씩께는 180만 원 상당의 매트리스도 선물을 해드립니다. 지금 코스피 코스닥 2386, 790 해서 0.3%, 1.1% 약간씩은 오르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상승폭이 조금 더 커져서 한 6만 900원, 1.67%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반등을 하고 그동안 많이 올랐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오늘은 좀 많이 쉬는 날이네요. 자, 글로벌 금융시장이 정말 하루가 다르게 막 급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이 아주 빠르게 파산을 했고 또 크레딧 스위스 은행까지 이제 유럽까지 좀 문제가 전이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 오늘 그래서 86번가 정광우 대표와 함께 데이터로 이번 주 경제 이슈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정광우 대표님이 펀드 매니저 할 때 금융 담당을 했었죠. 네, 맞습니다. 은행을 비롯해서. 네네. 그래서 더 많이 아실 테니까 더 많이 오늘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스위스에서 그 두 번째로 큰 크레딧 스위스 여기가 일단 위기에 직면했는데 이게 어떤 스토리인지부터 조금 정리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그 부분부터 말씀드리는 게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문제가 동시에 불거지다 보니 그 실리콘밸리 은행하고 크레딧 스위스 문제가 동일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 기원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의 경우에는 갑자기 그런 이제 거대한 유동성이 코로나 때 풀려나가면서 그 은행으로 예금도 막 3배 이상 자산도 엄청 증가를 하니 그 남는 자금을 주체를 하지 못해 가지고서 채권 그것도 장기채 투자했다가 금리 인상기에 미실현 손실이 많이 증가하게 된 경우이고요. 네. 반대로 크레딧 스위스의 경우에는 중병 환자입니다. 원래부터. 그러니까는 2009년도 금융위기 직후하고 그다음에 작년도를 비교해 보면 총자산이 이미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런 채권을 살 엄두도 못 냈었던 그래서 미실현 손실 같은 문제는 존재를 하지 않는 은행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런 그 이제 기회 자체를 못 누린 거죠. 회사 자체가 계속 안 좋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는 원래부터 중병 환자였고 그 문제가 계속 불거지면서 때만 되면은 그러니까는 2009년부터 2022년도까지 유상증자를 한 해가 하지 않은 해보다 많습니다. 계속 증자를 하면서 자본을 확충하면서 버텨온 거예요. 네. 그중에 뭐 제일 잘 아실 거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실수들을 많이 저질렀는데 최근에 아마 기억에 남으실 만한 거는 21년도에 있었던 빌황의 아르케고스 사태. 그 다음에는 또 뭐 영국의 뭐 핀테크 업체인데 여기가 이제 핀테크로 어음 할인을 해주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도 파산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돈을 빌려줬다가 그들에게 문제가 생기면서 위험이 다 전이가 됐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뭐 작년 가을에는 사우디로부터 자금 수요도 받았었고 다만 이제 그래서 여기는 계속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좀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나오느냐의 문제이지 지원의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사태가 또 좀 심각하게 돌아가는 것 같으니 곧바로 스위스 중앙은행에서 그러면 우리가 500억 프랑을 이제 대출을 언제든지 한도를 해주겠다. 이렇게 조치가 바로 나올 수 있었던 거고요. 사실 여기에 최종 운명은 거의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다른 앞서 이제 2위 은행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1위 은행하고 지금 합병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1위가 이제 UBS인데 여기서는 최대한 걸 늦추고 싶어 하죠. 이제 자기들은 잘하고 있는데 못하고 있는 것 않는 거는 그러니까 좀 부담이. 스위스 내에 있는 1, 2위 은행끼리 합병.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마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 독일도 보시게 되면 도이치방크가 1등이고 코메르츠방크가 2등인데
여기도 도이치방크가 사고를 한번 크게 이제 터트리면서 네. 합병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 쪽은 하여튼 좀 이런 게 예전에 브렉시트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 나오고 확정되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앞으로도 뭐 미국의 지방은행 문제가 해결이 되어도 크레딧 스위스는 또 이렇게 증자가 필요하느니 마느니 한 얘기가 나올 거다. 그래서 문제의 본질은 완전히 다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제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두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크레딧 스위스는. 그렇습니다. 야,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UBS 은행의 경영자라면 최대한 당연히 시간을 끌겠죠. 그렇죠. 네. CS가 갖고 있는 부실 자산 다 떨고 와. 가장 헬스하게 만든 다음에 나는 합병하고 싶어. 그렇죠. 네, 네. 왜냐하면 시간은 크레딧 스위스 편이 아니라 그렇죠. UBS의 편이거나 이럴 수 있을 테니까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 과정에서요. 이제 크레딧 스위스가 잘하는 분야는 그런 고액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한 자산 관리 이런 쪽은 잘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예금은 그래도 많이 들어와 있고 나머지 부분들에서 사고를 친 거니까 네. 그런 쪽들은 지금 사실상 다 사업부 매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조조정하고 있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원래 중병 환자라고 그냥 죽게 놔둘 수는 없는 거고 원체 이제 덩치가 큰 은행이다 보니까 물론 계속 축소돼 왔습니다만 크레딧 스위스 뭐 파산 우려까지 있었는데 일단은 스위스 정부가 유동성을 공급하겠다. 그러니까 돈 빌려준다는 얘기죠. 네, 네. 그럼 일단은 이게 급한 불은 껐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이렇게 뭐 한 해 정도. 네. 한 발짝 예, 한 발짝. 예. 네, 네. 근데 그 말은 급한 불을 껐다라는 건 근본적인 대책은 또 아니라는 얘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상당히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는 뭐 아주 FM대로 좀 마진은 작더라도 안정적인 사업을 하면 될 텐데 사실 이게 그 주식을 하는데 10배씩 레버리지 두는 데다가 돈을 몇 조씩을 빌려주는 건 사실은 좀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가려는 거죠. 그러니까 상태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네네. 빨리 만회하고 싶어서 무리하게 레버리지 쓰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가 망가지면은 더 크게 다치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제 자산 관리할 때도 이게 배울 점이 타산지석으로 좀 있네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일단은 스위스 정부가 선제적으로 일단은 손을 빠르게 쓰기는 썼습니다. 그렇죠? 유동성 지원하겠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물론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그래도 빨리 뭔가를 좀 시장을 안심시켜주네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을 텐데 그래도 뭔가 자꾸 중병 환자에게 그냥 연명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과연 그게 옳은 거냐. 특히 그게 어떤 생명체는 아니고 금융회사 또 방만한 경영으로 기울어져 가던 회사다 보니까 그게 과연 올바른 지원이냐 좀 논란이 있더라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미국도 그렇고 그다음 이번에 스위스도 그렇고요. 가장 눈치를 보는 게 바로 납세자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뱅커들이 좋을 때는 고액 연봉 받고 보너스 펑펑 그렇죠, 받아가다가 이게 이익은 공유를 안 하고 손실만 공유를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이게 안 좋게 보이죠. 그래서 최대한 그런 색채를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령 간밤에 뭐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같은 경우에도 연준이나 재무부 아니면 예금보험공사에서 돈이 직접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민간 대형 은행들 11개가 격추를 해가지고서 이제 예금으로 자금을 지원하겠다 이런 식으로 네. 거기에 대해 높게 되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네. 옐런 장관 같은 경우에는 민간이 알아서 지금 해결을 하고 있다라는 걸 좀 강조를 하고 싶은 거고 그래서 이제 스위스 정부에서도 이거를 이제 지분 형태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대출 형태로 한도를 가지고서 500억 프랑까지 해줄 수 있다. 네. 이런 식으로 최대한 그런 이제 말씀해 주신 부분을 좀 피해 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이 그 중앙은행가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예전에 금융위기 당시에 그때가 가장 아주 과격한 예죠. 그때는 정말 돈을 살포했고 네. 파산되는 회사들을 진짜로 국민들의 돈으로 다 구해줬습니다. 그때 당시에 버냉키 의장이 욕도 많이 먹었지만 네. 어떤 표현을 썼냐 하면 침대 위에서 항상 담배를 피우는 아주 몰지각한 이웃이 있다. 네. 근데 그 이웃이 실수를 해서 그날은 이제 담배불이 옮겨 붙어서 집을 홀라당 태워버린 거예요. 네네. 그러면 그거를 이제 고소하다고 그냥 웃고만 있을 거냐 아니면 아하. 그 불을 끄기 위해 가지고서 다 달라들어야 되느냐. 근데 보니까는 그 집도 목조주택이고 그 동네 모든 집들이 목조주택이더라. 아하.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당시에 파생상품 사태에 대해 갖고 판단하는 거였거든요. 그들이 굉장히 잘못한 건 알겠는데 잘못하다가는 옆집에 선량한 사람들 삶까지도 그렇죠.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제 납세자들의 돈을 쓰게 되었습니다라고 표현을 한 거고 아직까지는 저는 그렇게까지 갈 사태의 진행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식으로 살짝 빙빙 돌리는 방법들이 나오는 것이고 그걸 통해 가지고서 안정화를 결국은 방안을 찾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 입에도 이제 대마불사라는 말이 오르내리는 건데 그래서 이제 큰 말이 쓰러지면 옆에 있는 다른 쪽도 이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이제 CS 크레딧 스위스의 사례는 조금 다르다. 그래서 스위스 정부도 자본을 넣어주는 게 아니라 대출부터 해주는 거다. 물론 나중에 상황이 안 좋아지면 그 대출금을 자본금으로 출자 전환하면서 또 정부 자금도 물릴 수도 있는 거고 물론 이제 거기까지 가면은 안 되겠습니다만 그 미국 얘기로 잠깐 넘어갈게요. 실리콘밸리 은행 SVB라고 하는 여기는 일단 이제 파산 선언을 한 상태고 최근은 좀 어떻게 이어져 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네, 그래서 이 파산 절차를 밟게 되면은요. 네. 일단 그 예금자들이 원할 때 돈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네. 그럴 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정리를 해서 그걸 돌려주는 절차를 이제 거치게 됩니다. 네. 그럴 때에 일단 제가 볼 때 SVB는 좀 그 실리콘밸리 은행은 그 절차가 좀 빠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보통은 이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네. 근데 좀 빠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 보통의 경우에 은행들은 대출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럼 그게 개인이나 기업이나 이거는 누군가한테 팔기에 그러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은 그 균질적인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이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60%가 채권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이거는 미국 채권이고 모기지고 굉장히 거래가 잘 되는 것들입니다. 또 우량채 위주로 갖고 있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60%에 대한 부분은 거의 제가 볼 때는 그 즉시 거의 지금 이게 처리가 됐을 거고 네. 나머지 가지고 있는 거는 30몇 프로 되는 부분이 이제 대출인데 네. 이게 다 특화 대출입니다.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관련되는 테크 기업이나 바이오 기업 관련된 대출인데 근데 요 점이 또 어떻게 보면은 몇몇 운용사들 지금 이미 얘기 나오고 있는 게 뭐 블랙스톤이라든지 아폴로라든지 요런 데에서는 그 뭐 미국의 실리콘밸리라는 그런 곳에서 나오는 혁신이라는 게 있고 이 은행이 거기에서 제일 잘했는데 가지고 있는 그 대출 장부는 관심이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제 생각에는 이거를 얼마나 할인을 해서 가져가느냐의 문제이지 일단은 요 대출 자산도 생각보다는 좀 빠르게 이제 매각되어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과거에 이런 파산 절차를 밟았던 은행들에 비해서는 처리가 속도를 좀 낼 것 같습니다. 네, 처리에. 어떻게 보면은 실리콘밸리 은행을 사겠다라고 하는 데들은 자선 사업가는 분명히 아니니까 저기 남아있는 자산들 꽤 괜찮은데 우리가 가져오면 뭐 시너지 날 수 있겠 이 계산을 하고 보는 거죠, 당연히.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크레딧 스위스랑은 좀 상황이 좀 다른 거고 그러니까 확실히 이번에 정부의 대응도 빨랐고 어떻게 보면 뱅크런도 되게 빨랐고 사람들이 옛날에는 은행 앞에 이제 줄 서서 돈을 찾아갔는데 이제는 모바일로 돈을 빼가니까 그래서 뭔가 속도가 너무 빨라진 것 같다. 그래서 정부의 대응도 빨라져야 하는 거고 그것도 이제 좀 잠시 후에 좀 평가를 좀 해보겠고요. 그러면 남아있는 위기는 없을까? 요것도 좀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요. 좀 어떻게 보세요? 네, 말씀해 주신 그 남아있는 위기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뭐 첫 번째로는 미국의 그런 중소은행들이 정말 괜찮을까?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크레딧 스위스 문제도 있고 하니 다른 나라로 이것이 또 전이될 문제는 없는가 두 가지일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했었을 때 일단 다른 나라와 관련된 부분에서 아시아 쪽에서도 뭐 말이 좀 나왔었거든요. 네. 일본에 좀 몇몇 은행들이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아니면 아시아의 은행들도 전체적으로 이런 신용평가사들이 등급 하향 뭐 이런 것들을 하지 않겠느냐 얘기들을 했었는데 어저께 S&P에서는 아시아 은행에 대한 등급 하향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전망 하향도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충분한 좀 여력을 가지고 있다. 자본 여력을. 네. 자기네 볼 때 몇몇 일본의 은행들은 그런 게 있기는 하지만 추가적으로 금리가 굉장히 올라가지 않는 한에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 라고 평가를 했고요. 그다음 미국 내에 대해 가지고서는 근데 은행 전반 그다음에 특히 지방은행에 대해서는 등급 하향 아니면 등급 하향 전망을 이렇게 내놨습니다. 근데 요 부분은
우리가 지금까지로는 사실은 회사들이 하는 말, 그 다음에 우리는 뭐 연준은 알고 있겠지만 우리는 모르는 그런 거에 대한 또 이제 데이터들의 이제 뭔가 뱅크런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막연히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부터는 이게 여러분들이 데이터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이제. 데이터로 확인이 가능하다. 네, 이게 뭐냐 하면은 연준에서 매주 관련된 자료를 내놓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간밤에 몇 시간 전에 한 3시간 전 정도에 나온 자료는 어떤 게 있냐면 예. 실제로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위기가 생겼을 때 요번에 뭐 무슨 새로운 또 펀딩 그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서 뭐 지원책을 내놨었고 그다음 예금보험공사에서도 뭘 내놨고 예. 그리고 이럴 때에 긴급하게 돈을 빼가려고 할 때 재할인 창구를 이제 금융사들이 이제 중앙은행의 재할인 창구를 이용을 하게 되잖아요. 네. 요거를 다 합친 금액이 이제 따끈따끈하게 나왔거든요. 근데 보니까는 이게 혹시 뭐 조 단위가 넘어가는 거 아니냐, 뭐 1조 달러가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랬었는데 3,030억 달러로 일단 나왔습니다. 3,030억 달러면 얼마입니까? 3천. 한 400조 정도인데, 예. 그러니까는 지방은행들이 단기적으로 뭔가 예금이 많이 빠져나가는 걸 겪으면서 긴급하게 수혈해간 자금의 규모가 일단 3,030억 달러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매주 목요일에 나오거든요. 만약에 요 자료가 요 데이터가 내려가게 된다. 네. 라고 하면은 시장에서는 그때 가서는 이제 최악의 국면 지났나 보다. 그렇게 이걸 보고 평가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막연히 엄청난 돈이 빠져나갔을까의 생각인데 그러니까 이걸 보면 그 말인즉슨 네. 소비자들이 빼간 돈이 시장에서 우려했던 것보다는 적다. 이렇게 지금 해석할 수 있는 데이터라는 거죠. 지금 그런 부분인 것이죠. 네. 그러고 또 이제 더 정확하게는요. 네. 오늘 밤에 나오게 될 텐데 네. 소위 말해서 소규모 은행하고 대규모 은행 간에도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대규모 은행엔 돈이 들어간다 그러고 소규모는 빠진다 그러는데 이들의 소규모 대규모 은행 간의 예금액이 얼마나 변했느냐. 네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것이 경기에 장기적으로는 결국 이제 소규모 은행들이 예금이 자꾸 빠져나가면 대출을 못 해주는 거 아니냐. 네. 그러면은 미국도 요즘 경기가 좀 냉각이 돼가지고서 그런 이제 뭐 개인들이나 기업들이 대출이 필요할 텐데 대출이 잘 못 나가게 되면 침체로 빨리 가는 것 아니냐. 돈이 잘 안 돌아서 그런 우려들도 이제 장기적으로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랬을 때 오늘 밤에 나오는 거는 이제 그들 각각의 규모별로 예금액 추이, 그 다음에 대출액 추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실제 그게 영향을 받았는지, 그리고 소규모 은행에서 실제 얼마나 예금액이 빠졌고 대규모 은행으로 얼마나 들어갔는지 같은 것들이 이제 우리가 숫자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네네. 그러면은 이게 막연한 공포에서 어느 정도 소위 말해서 저는 이게 각이 나온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는 이 위험의 단계들이 이동을 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알 수가 없을 때, 불확실성이 있을 때 투자자는 제일 혼란스러워 하는데 그게 그렇습니다. 아니라 이제 데이터로 확인이 되면 걱정보다 덜하네. 혹은 이건 좀 우려할 수준이 약간 수치로 보여지니까 그때부터는 시장이 좀 이성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라는.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난 한 주간 발표됐던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지표들도 좀 봐야 될 텐데 고용, 물가 또 중요한 것들이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 근래에도 하나하나 네. 평가해 볼까요? 우선은 고용부터 한번 볼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제 이런 일이 안 일어났었다라고 하면 SVB 문제가 안 일어났었다라고 네. 하면 데이터가 제일 중요했겠죠. 3월 그렇죠. FOMC 아마 회의 이것부터 앞두고서요. 질문을 드렸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그래서 이제 2월 달에 발표됐었던 데이터들은 굉장히 다 이제 인플레를 자극할 만한 뉴스들이 나왔었는데 근데 3월 달에 지금 나온 것들은 다 좀 우려를 오히려 좀 가시게 만든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연준이 제일 원하는 건 사실 또 인플레도 걱정이지만 침체도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거긴 한데 최상의 시나리오가 나오려면 고용이 어느 정도 증가도 해주고 네. 실업도 그렇게 안 올라가주는 그러니까 고용시장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참 어려워요. 오직 임금 인상률만 툭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인플레는 잡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길인데 네. 이달에 나온 고용 데이터는 그렇게 일단은 나왔습니다. 그 방향으로 조금 움직였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 좀 좋아할 만한 것들이고 그다음에 물가의 경우에는 뭐 이제 소비자 물가 그다음에 생산자 물가 이런 게 쭉 나왔는데 일단 예상치대로 나왔다라고들 많이들 평가를 하시고 다만 근데 근원 물가는 좀 높아진 거 아니냐 이렇게들도 말씀을 하세요. 네. 근데 이 부분은 어떤 게 있냐면 일단 전체적인 물가 헤드라인 물가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헤드라인 물가가 지금의 속도로 이제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전월에는 예상보다 높게 나왔잖아요. 네. 지금의 속도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다음 달에 발표는 5% 초반일 거고요. 전년 동기 대비. 오. 그 다음 달은 4%대, 6월 달에는 3%대 혹은 2% 후반대도 나올 수 있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여기에서 긍정적으로 보이는 건 물가 관련해 가지고서 연초에 구성 요소들 간의 가중치를 변경을 시켰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집과 관련된 주거비 관련된 부분을 많이 올렸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는 지금 떨어지지 않고 전년 동기비 숫자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미국의 주거비 요거는 아직까지 좀 덜 떨어지고 있는, 네, 떨어지질 네. 않고 있는. 근데 요 부분에 선행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움직이고 나면 그거를 거의 한 1년 6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서 주거비도 움직이거든요. 네. 근데 이 집값은 빠르게 지금 상승률이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매 가격의 어떤 렌트비, 네, 월세가 이제 그렇습니다. 후행을 하는데 네, 미국도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을 했으니 시차를 두고 월세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로.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상관관계를 보면은 당장 다음 달부터 그게 떨어지기 시작해도 이상하지 않은 이제 그 시간까지 흘러왔어요. 네.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는 이거는 떨어질 개연성이 높은데 비중은 높여놨고 그 다음에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현재 전체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승폭의 70%를 요 하나가 만들어냈습니다. 아. 그 원래 이 중에서 가중치 차지 비중은 35%인데 네. 근데 물가 상승의 70%를 혼자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주거비, 월세, 렌트비가. 네네. 그래서 요 부분은 결국은 하향으로 좀 봐야 될 것이다. 이고 그리고 근원 물가의 경우에는 전월 대비 0.4% 예상했는데 0.5가 나와서 너무 높다. 가속화됐다 하시지만 이 소수점까지 따져보면 0.452%가 나와서 0.5가 된 거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전년 동월 대비 숫자는 예상이랑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똑같은 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속화되었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숫자다. 이니까는 뭐 이 부분도 그리고 특히나 그 다음 나온 생산자 물가는 크게 하회를 했습니다. 예상치를. 네. 그래서 물가가 2월 달에 나온 게 좀 많이 튀었던 거다. 그렇게 봐야 될 거라고 저는 뭐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네. 이게 2월 달 그러니까 1월 데이터가 나왔던 2월에는 굉장히 이게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역시 여전히 미국인들은 금리가 이렇게 올라도 소비를 마음껏 하는구나 했는데 이번에는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숫자가 나올 때 이것도 계절성이 있고 수많은 노이즈가 있을 거다라고도 얘기들을 했지만 네. 시장은 놀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게 완전히 이제 냉각되는 걸 보여줬으니 네. 더 이상 이제 수요발 인플레에 대한 걱정은 제가 볼 땐 좀 많이 잦아들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요번에 이 지방은행 문제만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번 데이터들을 시장은 긍정적으로 봤을 것이다라고 보는데 네. 지금 이게 다 묻혀버렸죠 일단은. 네. 네. 그렇지만은 이렇게 데이터가 진행돼 나가는 거는 장기적으로 시장에는 뭐 분명히 도움이 될 요소다라고 봅니다. 네. 앞에서도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물가는 거의 6543 이렇게 해서 한 달치 발표가 날 때마다 앞자리가 달라질 것이다. 그렇죠. 주거비가 많이 이제 하향 안정화 될수록 그리고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1월 데이터가 2월에 나왔을 때 보니까 그건 일시적 어떤 뭐 보조금 효과 같은 거. 네. 그리고 날씨도 많이 따뜻해가지고 네, 사람들이 더 돈을 썼었고 막 이런 거.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진정이 되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국제 유가를 보면 최근에 이제 금융시장이 흔들리면서 뭐 WTI 기준으로 배럴당 이제 $70를 하회하는 경우가 나타났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은 이것도 굉장히 양면성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떨어지면은 물가가 진정되겠네. 근데 또 그걸 보고 뭐야 그럼 수요가 안 좋아지는 거야? 그럼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뜻이잖아. 막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양면성이 있는데 요거 좀 평가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최근에 유가 흐름은 70에서 80을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70을 깨고 내려갔습니다. 예. 직접적인 요인이라고 하면은 바이든 정부에서 그동안에는 환경을 이유로 해서 알래스카 유전 승인을 안 해줬었는데 최근에 해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그 소식이 일단은 가장 크게 작용을 했다. 미국 정부도 물가를 잡기 위해서 구육지책을 네, 썼던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여기에서 뭐 이제 은행 문제가 생기다 보니 침체가 강하게 오는 것 아니냐라는 네. 우려 때문에 또 매도가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요인은 좀 복합적이었다라는 게 첫째고요. 네. 저는 어쨌든 이게 좀 내려가게 되면 인플레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기름값이기 때문에 뭐 이제 기름값이 내려가는 거는 지금 현재 조합에서는 일단은 긍정적으로 볼 요인이 많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또 이제 중국이 올해 들어서 제대로 코로나19 이후에 리오프닝 하면서 중국 소비가 올라오면은 유가도 다시 오를 수 있다. 인플레를 자극할 수 있다. 이런 분석들도 좀 많이 나왔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게 지금 실현이 안 되고 있죠. 네,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중국의 이 수요나 이런 것들을 좀 과대평가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는 과거 이게 우리가 공급이나 수요 쪽을 굉장히 많이들 이제 사실 이제 이런 가격 분석할 때 보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더해가지고서 예전에 그 1차, 2차 이제 석유 파동이 일어났을 때에도요. 그러니까 석유를 얼마나 더 파내느냐, 소비가 어떻게 되느냐에 추가적으로 이게 수요 쪽에 연관된 거긴 한데 절약을 얼마냐 하느냐도 중요 요소가 됐었습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 하면 그때 당시 석유 소비를 좀 줄이기 위해 가지고서 너무 석유값이 올라가니까 네. 미국 정부에서 자동차 효율을 이제 배럴당 얼마 가야 되냐 이거를 기준을 2배 높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더 연비 좋은 차를 만들어라. 네. 이런 거였죠. 그리고 집도 단열 같은 거 신경 쓰고 이런 식으로 효율을 엄청 따지게 만들었는데 그 효과를 한번 제가 비교를 해드리면은요. 네. 당시 알래스카 유전을 새롭게 송유관 법을 바꿔가지고서 그걸로 유가를 잡았다라고도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늘어난 거는 210만 배럴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네, 210만 배럴.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연비를 높여가지고서 소비 양이 줄어든 게 절약된 게 200만 배럴이었다라고 하고요. 와, 그 유전 하나 반 효과. 네, 이거를 포함해가지고서 각종 이제 건물의 효율을 높이고 어쩌고 하라 하는 게 다 합쳐지면 그게 1,300만 배럴 효과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도 보시면은 예를 들면 유럽에서도 가스 사태 겪으니까 집집마다 그 펌프 다 사버렸거든요. 네. 그걸로 이제 이제 에너지 그걸 대체하고 한단 말이죠. 그리고 전기차도 많이 생겨났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석유에 대한 수요가 예상했던 것만큼 자극을 못 시키는 요인이 그러니까 세상이 조금씩 그런 식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구조적으로요. 혹시 그건 어떻게 보세요? 물론 이제 경기가 이제 과열돼 있고 물가가 빨리 좀 진정돼 있어야 되고 좀 수요 측 요인이 조금 이제 안정이 돼야 하는데 또 반대로 가다 보면 이제 우리는 항상 걱정을 앞서서 하지 않습니까? 특히 금융시장은 그러한 속성을 갖고 있고 또 너무 나가다 보면 이러다 또 경기 침체 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을 하게 되는데 요거는 또 안 물어볼 수가 없고 요거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네, 그랬을 때 이 침체 여부를 뭔가 이렇게 그 선행 데이터로 가장 잘 알려주는 그런 곳들에서 발표하는 즉 이제 데이터를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랬을 때에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를 하는 경기 선행 지수가 있어요. 네. 요거가 지금 2달 연속으로 물론 아직 마이너스 구간에 있기는 한데 최악에서 이렇게 고개를 들기 시작을 한 거죠. 바닥에서는 올라가고 있다. 네. 이게 딱 중국의 리오프닝 시기하고 지금 맞춰져 있어요. 네. 근데 중국의 여러 데이터들 교통 양이나 등등등을 보면 계속 데이터들이 예상 대비 잘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 부분에서의 반등 덕분에 우리가 사실 침체 거의 확실시 했었잖아요, 시장에서. 네. 근데 지금 침체를 좀 피해가는 그런 경로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일단 경기 선행 지수에서 그런 걸 이제 우리가 한번 힌트를 얻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기업들입니다. 기업들 요번에 4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거의 다 끝이 났잖아요. 네. 보통 실적 시즌 때 이런저런 발표를 하니까 그때의 이익 향후 전망치 추정이 제일 많이 되거든요. 우려를 정말 많이 했는데 이번에 그렇게 향후 전망치들이 안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은 옆으로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는데 몇몇 기업들은 오히려 올려나가면서 최근에는 미국의 올해 그다음에 내년도 이익 전망치가 살짝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면은 이제는 기업들의 이익이 최악의 국면을 지나가가지고서 좀 좋아지는 국면으로 제가 볼 때는 한 여름 정도부터는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런 힌트들이 또 기업들 실적 발표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를 걱정할 건 아니다라는 판단. 네네. 그리고 8784님께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셨는데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유럽의 금리 인상이 미국 금리 인상과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거든요. 근데 여기서 저도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어요. 사실은 미국 연준 파월 의장이 지금 제일 신경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해서든 경기를 좀 다운시키려고 침체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진정시키려고 했는데 이번에 실리콘밸리 은행이나 크레딧 스위스 사태가 약간 사람들의 심리를 조금 더 진정시키는 것 아닐까 그런 효과. 그리고 또 유럽 중앙은행에서 간밤에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근데 0.5%포인트 올렸죠. 원래 시장이 예상을 했던 게 0.5%포인트이긴 한데 은행들이 불안해하네? 그러면
0.25만 올리는 거 아니야라는 약간의 기대치도 있었는데 근데 0.5까지 올려버렸어요. 이건 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보시면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별 반응이 없잖아요. 근데 또 증시는 반등을 했어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사실 요 발표 그 자체는 별로 영향을 못 주고 이후에 뭐 은행 지원책이 나오면서 11개 은행들의 퍼스트 리퍼블릭에 대한 그러면서 이제 반등이 세게 나왔는데 네. 저는 이제 앞으로 유럽이나 미국의 중앙은행들이 어떻게 할지를 한국은행 보면 답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은행이요? 네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이제 가지고 있었던 지난 회의 때 동결을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때 당시에 동결을 할 때 말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는 미국이나 이런 데서 인플레 잡겠다고 금리 더 올려 나가는데 그럼 올려야 될 것 같고, 네. 근데 우리 자국 경기 상황을 생각하면 금리를 동결해야 될 것 같고. 인데 어려운 결정일 것이다. 정말로 힘들 것이다. 이 결정이 했지만 네. 한국은행이 그 결정하고서 크게 지금 시장에 동요는 없거든요. 한국은행 동요는 없단 말이죠. 네. 그게 뭐냐면 중앙은행들이 쓸 수 있는 카드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이제 옛날에는 기준금리만 바꿔요. 근데 요즘에는 기자회견도 하죠. 그다음에 소수 의견 몇 명 나왔냐죠 얘기하죠. 포워드 가이던스도 이야기를 하죠. 별걸 다 합니다. 그래서 금리를 동결하는 대신에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향후에 인상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셨어요. 약간 언어적인 요소로. 네네. 예. 그렇게 해서 이건 동결이지만은 또 인상을 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절대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이 우리가 이번에 비록 동결을 했지만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혹시 인플레가 더 높다면 우린 더 올릴 수도 있다. 그쵸. 양다리를 걸쳤죠. 그 얘기를 했죠. 네. 근데 그런 결정을 그 뒤에 호주도 내리고요. 캐나다도 내렸고 이번에 유럽도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비록 인상폭은 0.5였습니다. 네. 근데 지난번하고 달라진 게 지난번 회의에서는 0.5를 올리면서 성명서에 다음 회의에서도 0.5를 올리겠다라고 정말 강하게 메시지를 적어놨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추가적인 인상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이제 성명서에 심어놨는데 이번에는 0.5를 올리면서 그런 부분이 다 빠졌습니다. 0.5는 올렸지만 향후 금리 인상에 대한 건 다 빠지고 데이터 보고 금융 상황 보고 가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의 중앙은행들은 평시라면 인플레하고 고용만 봅니다. 네. 근데 여기에 이제는 흔들리니까 시장이 금융 안정도 보는 거거든요. 그 표현도 이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둘기적인 거죠. 네. 여기에 추가적으로 향후 인플레이션에 대한 예상치를 다 낮춰버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만장일치가 아니라 서너 명의 반대가 나왔다. 예.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0.5를 올렸는데 나머지 거에 들어보니까는 이건 안 올리겠다는 건가? 다음 회의부터는 이런 뉘앙스를 딱 줘버리니 시장에서는 혼란스러운 거죠. 이건 매인가 비둘기인가? 그럼 양다리 걸쳐진 거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가속 페달을 계속 밟아왔고 나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지 않을 거야라고 했다면 이제는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고 어떻게 갈지는 저 앞에 교통 상황을 보겠어. 이런 신호를 먼저 준 거죠, 시장에.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는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도 똑같을 것 같거든요. 네네. 지금 시장에서는 0.25를 올리느냐 동결하느냐 어떤 걸 선택해도 연준은 정말 힘든 결정이 될 거야 하지만 제 생각에는 올리면 나머지가 비둘기일 거고요. 동결하면 나머지가 매일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양쪽 다 우린 데이터를 보면서 신중히 결정을 하겠다. 대신에 금융안정 최선을 다하겠다. 쓸 수 있는 조치 다 쓰겠다. 정도로 해가지고서 오히려 소문난 자체 별로 먹을 게 없는 그러다 보면 이걸 제일 처음 한 게 한국은행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좀 참고가 되실 거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의 그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바로 다음 주예요. 그렇죠. 이제 시장의 지금 예상치는 한 0.25%포인트 더 올릴 걸로 보는 게 지금 가장 이제 비중 크게들 전망을 하고 있고. 네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나머지는 조금 비둘기적인 말이 나올 수도 있다. 네, 그렇죠. 뭐 소수 의견이 나오거나 향후 이제 최종 금리에 대한 게 뭐 내려가 버린다거나 예. 인플레 예상치가 갑자기 내려간다라거나 말로써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면 QT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이제 양적 긴축도 긴축. 그런 것도 좀 건드린다거나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카드가 중앙은행들이 이제 너무 많습니다. 근데 약간 시장은 더 헷갈리지 않을까 그러면. 그래서 오히려 헷갈리게 만들어서 네네네. 그러니까 상황이 아주 이제 위중하니 예. 어떤 것이든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의 장점은 그 전에 다른 곳들이 결정했을 때도 보시면은 그런 식으로 혼란스러우니까 오히려 방향을 못 잡거든요. 그러고 사태를 흘러가는 걸 보자라는 게 돼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연준도 우리도 모르겠다. 한 달 한 달 데이터 계속 봐야겠다.
우리는 모든 준비가 다 돼 있다. 모든 준비가 다 돼 있다.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시그널이 그렇게 될 텐데 사실 금리 변화에 가장 민감한 게 이제 채권 시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채권 시장의 하루의 변동폭을 보니까 네. 뭐 5%씩 7% 이거는 이제 변동률로 따졌을 때. 근데 사실 주식만 하더라도 한 3% 5% 변하면 이렇게 급등했다, 폭락했다, 폭등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채권 시장에서는 사실 하루에 1%만 움직여도 엄청난 진폭이잖아요. 그쪽 사정은 요즘 좀 어떨까요? 채권 시장이 이렇게까지 야성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시장이어야 하는데. 네. 요즘 뭐 주식 시장은 명함도 못 내립니다. 지금 이 변동성이 있어가지고서요. 네. 그래서 채권 시장이 그만큼 예민하게 움직이는 이유는 네. 이 이제 신뢰 부족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간에도 신뢰가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이게 어떻게 정말로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를 정확히 모르겠다. 어느 은행에서 어느 정도 금액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를 알 길이 없는 것이죠. 사실 정확하게는요. 소문만 막 무성하겠죠. 신뢰가 없는 것도 있겠지만 정말로 알 수가 없다라는 뜻도 되겠네요. 네. 모르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그 언급드렸었던 숫자들이 지금부터 나온다라는 거. 이것들을 보게 되면은 알 거거든요. 아, 이 정도였었구나, 이 상황이. 네네네. 라는 걸 보게 되면은 저는 뭐 지금부터는 좀 안정화되어 이제 이런 변동성은 이제는 아니고 안정화되어 가는 그런 과정을 거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시점에서 이제 금융시장 흔들리다 보니까 다시 요즘에 막 2008년 금융위기 얘기하시는 분들도 좀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시 안전자산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실제로 최근에 좀 달러가 좀 강세로 움직인 것도 있죠. 뭐 금이나 달러라든지 이런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 선호 현상은 좀 어떻게 혹시 보고 계세요? 사실 조금 생기기는 했는데 네. 그리 강하진 않습니다. 뭐 금도 그래봤자 1,900달러 좀 넘어가고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는 뭐 104 정도 이렇게 네. 가는 거는 사실 작년 10월 대비해가지고서는 이 선호 현상이 더 약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당시에는 달러 인덱스가 110 막 넘었었죠. 네. 그래서 그런 점들 자체가 이 분명히 이제 큰 문제는 사실이나 네. 그런 이제 시스템 문제를 발현시킬 정도는 아니다라고 시장 참여자들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 특징 자체가 그때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뭐 그러다 보니 더더욱 이제 이런 현상이 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적당한 안전자산 선호 요 정도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그렇다면은 또 우리가 많이 이거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게 외국인 수급 아니겠습니까? 외국인은 당연히 선진 시장의 금융 환경에 따라서 또 우리 시장에 투자하는 것도 많이 달라지다 보니까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크게 걱정할 필요 없을까요? 네, 저는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실 작년 한 10월 말부터 해서 계속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특히 장기성 자금들이 계속해서 자산 배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잠깐 이렇게 시장이 할 때에는 흔들릴 때에는 보통 파생 쪽에서 매매만 강하게 일어나지 현물 쪽은 지금을 봐도 막 이게 뭐 장기 자금이 빠져나가거나 그런 모습은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사태가 안정화되고 나면 그런 외국인의 파생 쪽 매매도 좀 안정화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우리가 봤던 그런 연초에 외국인 자금들이 조금씩 꾸준히 들어오는 네.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진정이 돼야 되겠고 또 이게 금융 환경이 하루하루 또 너무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우리 정광우 대표님한테 여쭤볼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한 주간 이렇게 86번가 정광우 대표님이 데이터를 정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다음 주에는 아마 미국의 FOMC 이슈라든지 또 그때 되면은 미국이나 유럽 은행들의 어떤 뉴스가 나올지도 몰라요. 또 가봐야 될 테니까 저희가 또 많은 그 질문들을 생각나는 대로 준비해 놓겠습니다. 문자 메시지나 KBS 콩으로도 여러분의 질문 좀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때그때 계속해서 쌓아놓고 정광훈 대표에게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금융시장 다 점검을 해봤고요. 계속해서 이제 어떤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지 뉴스를 좀 요약해 볼 필요도 있죠. 잠깐 라디오 정보센터 한번 들러보실까요? 우리 경제가 둔화 흐름이 지속된다는 정부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상승세가 다소 둔화되는 가운데 내수 회복 속도가 완만해지고 수출 부진 및 제조업 기업 심리 위축 등 경기 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엔데믹으로 해외 여행이 늘어나면서 지난달 관련 소비자 상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 단체에 따르면 지난달 국외 여행 관련 상담은 전달보다 87.5% 증가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업체에서 환급을 제때 해주지 않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주도가 올해 하반기 국내에서 최초로 유상 드론 배송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드론 실증 도시로 제주도 등 15개 지자체를 선정했습니다. 제주도는 하반기 중 가파도 130여 가구를 대상으로 가벼운 일반 물품 드론 배송을 할 예정입니다. 한국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 경제단체 연합회가 오늘 도쿄에서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합니다. 한일 경제협력 활성화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경제인들이 대거 한자리에 모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자,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왔고요.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 성공이해감 듣고 계십니다. 저는 임시 진행을 맡은 Y스트릿 이대호 편집장이고요. 애프터 서비스 이 코너가 인기가 많네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네. 문자 메시지로 애프터 서비스 이거 계속 하는 거냐 네. 물어보고 계셔가지고 당연히 계속 합니다라고 해야죠. 예. 그럼요. 여러분이 이제 궁금한 질문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모아놓고 또 필요한 경우 더 추가 취재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곽지현 리포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질문부터 받아볼까요? 네, 오늘은 휴대전화 뒷자리 1752번님이 보내신 질문으로 시작해 봅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지방에 유치하는 거는 좀 어려울까요? 라고 문자 보내셨습니다. 지방에도 해야죠. 해야죠. 예, 네. 똑같은 국토인데 네. 다만 이제 수도권에 할 것이 있고 지방에 할 것이 있고 또 지방에도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클러스터 즉 산업단지를 구축을 해야겠죠. 네. 얼마 전에 정부가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경기도는 이제 용인 네. 그리고 전국 15곳의 국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 그래서 뭐 반도체, 미래차, 우주항공 이런 6개 핵심 사업을 키우는 게 목표인데 네. 많습니다. 충청권으로는 대전, 천안, 청주, 뭐 홍성, 호남권은 광주, 고흥, 익산, 완주. 네. 근데 보면 이제 광주는 미래차, 고흥은 역시 그쪽에 우주 발사체 맞아요. 지역에 맞게. 산업단지, 익산은 뭐 농식품 가공 이런 식으로 이제 특화하는 거고요. 네. 경남권으로 가면 이제 창원은 그쪽에 그 방위 산업 그 기업들 많거든요. 그렇죠. 공장들. 원자력도 그렇고. 그렇죠. 예. 방위 산업하고 원자력 산업 지원 이렇게 지정을 해놨고 대구 경북으로 가면은 대구를 이제 미래차와 로봇. 안동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백신. 네. 경주는 원자력 산업. 울진은 수소 전력 산업. 이렇게 후보지를 선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강릉으로 가면은 여기는 천연물 바이오 산업단지로 이렇게 조성을 하겠다. 우와, 네. 네, 발표를 했죠. 네. 15곳의 국가산업단지 조성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 질문 소개하겠습니다. 이 청취자 전하영 님이 테크노밸리 이런 말도 있는데 그럼 이번에 나온 클러스터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이 외래어다 보니까 네. 어려워요. 네, 헷갈려요. 쉽게 그리고 우리가 이제 표현해 시내에 주세요. 돌아다니다 보면 큰 아파트형 공장에다가 무슨 테크노밸리 이렇게 써놓은 데들이 맞아요. 많아가지고 밸리. 예. 더 헷갈리는데 일단은 클러스터는 좀 큰 개념입니다. 네. 큰 단지, 산업, 집적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네.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기업뿐만이 아니라 연구단체들, 연구기관도 들어가고 거기에 뭐 투자를 하거나 지원을 하는 벤처캐피탈, 컨설팅 회사들도 같이 모여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단위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테크노밸리는 우리가 그 실리콘밸리라는 표현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네. 어떤 계곡, 골짜기라는 뜻의 밸리에다가 테크노, 기술을 뜻하는 거 합쳐놓은 말인데 네. 첨단 산업들을 집중화해 놓은 단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클러스터가 훨씬 더 큰 넓은 개념이다. 개념이다. 이렇게 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청취자 오정진 님이 보내셨습니다. 반도체 단지가 들어서면은 그 지역의 일자리도 늘어날까요? 당연히 늘어나겠죠. 당연하죠. 제 고향이 평택인데 네. 그쪽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지금 몰려들고 있지 않습니까? 좋으시겠어요. 네. 자, 엊그저께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삼성전자가 2042년까지 20년간 300조 원을 더 투자하겠다. 네네. 이렇게 발표를 했죠. 네. 요게 이제 그 나온 뉴스들을 보니까 생산 유발 효과 400조 원 더해서 직간접적인 생산 유발 효과가 700조 원이다. 와. 물론 이건 20년에 걸친 내용입니다. 네. 직접 고용은 3만 명 정도인데 직간접적인 고용. 그 주변에 필요한 건축이라든지 하다못해 이제 뭐 식당이라든지 네네. 서비스업들이 같이 붙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게 160만 명에 달할 것이다. 물론 이거는 20년치입니다. 네. 20년치. 네. 자, 다음 질문은요. 청취자 류진현 님이 보내셨습니다. 대체 공휴일이 보통 월요일입니다. 아니 그런데 꼭 월요일에 해야 될까요? 금요일에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보내셨네요. 대체 공휴일.
얼마 전에 좋은 뉴스, 이게 우리 노동자 입장에서 좋은 뉴스죠. 네. 부처님 오신 날하고 크리스마스도 대체 공휴일을 지정하도록 하겠다. 네. 이제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이제 정부가 추진한다고 밝혔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알듯이 휴일하고 빨간 날하고 겹치게 되면 네. 월요일을 대체 공휴일로 지정을 하는 건데 지금 네. 아마 류진현님은 왜 금요일은 안 되냐라는 건데 그냥 우리가 규칙을 그렇게 정했기 때문이죠. 근데 사실 따져보면 금, 토, 일 쉬는 거나 토, 일, 월 쉬는 거나 뭐 네. 조삼모사 아니겠습니까? 상대적으로 월요일까지 쉬게 되면 그 다음 한 주가 빨리 갑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자, 이어서 8127번님이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금은 안전자산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럼 금 말고 은은 안전자산으로 꼽히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이 금속과 석유 같은 원자재에 투자하는 방법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와, 보내셨습니다. 어려운 질문해 주셨네요. 근데 사실 은도 때로는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 네. 그 지난해 10월 같은 경우에 미국의 국채금리가 흔들리니까 네. 상대적으로 금하고 은하고 같이 오르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다만 은은 귀금속으로 부르기에는 약간 좀 모자라요. 왜냐하면 산업재로도 많이 쓰이고 당연히 우리가 아시다시피 희소성에서 금보다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고요. 뭐 원자재는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원유, 천연가스 같은 에너지도 있고 구리, 니켈, 뭐 금 같은 금속류, 귀금속류도 있고 네. 뭐 면화, 옥수수, 커피, 설탕 같은 농산물도 다양한데 네. 일단 첫 번째는 그 원자재를 직접 사는 방법도 있는데 이건 사실 거의 기업들이 하는 거고요. 아니면 해외 선물 투자를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이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또 간접 투자, 펀드라든지 상장지수 펀드, ETF 같은 걸 살 수가 있겠고 아니면 그 원자재와 실적이 많이 연동되는 기업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겠고 그런 산업에 있는 ETF를 투자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한 가지 첨언을 드리면 네. 원자재 투자는요. 네. 여러 가지 투자 중에서 난이도가 최상입니다. 어렵네요. 최상이 아니라 네. 최극상. 그 정도입니까? 거의 그 예. FX라고 환율 투자랑 원자재 투자는 예, 그냥 저기 천상계의 난이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위험성도 그렇게 크고요. 네, 안 하는 게 좋겠네요. 네, 예. 네, 자, 예.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소개하겠습니다. 5145번님 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질문인데요. 하고 싶은 일과 또 잘할 수 있는 일이 다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어렵죠. 예. 제 생각으로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게 일치가 되면 좋은데 일치가 되지 않는다면 않는 경우가 많죠. 예. 잘하는 일로 돈을 벌고 네. 그 돈을 모아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자. 저는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렵네요. 예. 예. 오늘 곽지연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아이고 벌써 성공예감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제가 임시로 Y스트릿 이대호 편집장의 하루 대타를 띄웠고요. 어찌됐든 간에 성공예감과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성공을 응원하겠습니다.